자, 오늘 배울 내용은 해상 운송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해상 운송의 계약, 그리고 해상 운송의 주류를 이루는 정기선과 부정기선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해상 운송은 지금도 가장 주요한 국제 운송의 한 방법입니다. 물론 항공 운송이 해상 운송에 비해서 그 수송에 따르는 금액 대비에 있어서는 훨씬 많이 앞질러 갔습니다. 근데 해상 운송만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해상 운송이 아직도 주요한 국제 운송 수단입니다. 항공 운송이 가지지 못하는 장점이 해상 운송은 대량 수송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여기 해운의 특성에 보면 세 번째 나오는 대량 운송. 지금 현재 항해 중에 있는 뭐 머스크사의 큰 대형 컨테이너 선박 같은 경우에는 18,000 TEU급 선박이 실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를 18,000개를 실는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대량 운송은 사실상 해상 운송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신속성인데 비해서 항공기는 그 항공기라는 그 기체의 특성상 실을 수 있는 물량의 한계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해상 운송은 대량의 운송이 가능합니다. 대량으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항공비에서 운임도 싸요. 운임도 굉장히 싼 편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 그리고 예전과 비해서 예전에 우리가 뭐 대항해 시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조그마한 배에 GPS도 없이 그냥 오로지 선원의 직감과 그리고 나침반과 하늘의 별자리를 바라보면서 운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14세기, 15세기. 근데 지금은 어때요? GPS가 있죠. 그 망망대해 한가운데 바다에 떠 있어도 내가 지구상에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GPS나 레이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선박 사고의 발생 확률도 많이 낮아졌고 그만큼 선박의 운행이 많이 안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선박은 장거리 운항이 가능합니다. 도로 운송의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구간을 움직일 수밖에 없고 철도 운송을 생각해봐도 철도가 놓여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에만 갈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자유롭게 선박을 이용해서 바다를 이용해서 항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먼 거리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공 운송의 최고 장점이 신속성인데 그 신속성에 비하면 아직까지 아무리 조선 기술이 발달했고 배의 속도가 빨라졌다 하더라도 그 속도를 못 따라가죠. 지금도 미주 노선이나 이런 곳에 한번 가려고 하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 절차를 살펴볼 텐데 여기 있는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하나씩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넘버링을 되어 있는 순서대로 한번 쫓아서 한번 가도록 해 봅시다. 첫 번째로 수출을 하는 사람이 해상 운송을 하기 위해서 해상 운송 선사를 컨택을 하겠죠. 그걸 이제 선복 예약이라고 합니다. 선복 수출상이 될 거고 수출상 수입상 관계에서는 수출상이 될 거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로 봤을 때는 매도인 되고 그리고 물품을 보내는 사람의 입장이 됐을 때는 송화인이 됩니다. 그래서 송화인이 정기선의 경우에는 해운 회사들이 자신의 선박의 항해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업계에 관련된 신문이나 아니면 뭐 잡지나 아니면 뭐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지합니다. 그걸 조회해보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신의 그 상업적 목적에 맞는 운항 스케줄을 발견을 하면 이 송화인은 해운 회사에 컨택을 하겠죠. 이 컨택이 선복 예약이라고 합니다. 부킹이라고 하죠. 클럽 가면 많이 하죠. 그거 예약하는 거. 뭐 골프 클럽 가서도 자기 그 라운드를 돌기 위해서 부킹한다. 보통 예약한다 할 때 우리 은어로서 부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 부킹이란 말을 똑같이 씁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송화인이 선박 회사에 보낼 때는 뭐 명칭은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만 shipping 리퀘스트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두로 하기도 하고 전화상으로 하기도 해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shipping 리퀘스트를 받으면 부킹 예약이 이루어지고 인수 예약서라고 우리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부킹 노트라고 하는 요것을 교부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매매 계약에서 청약과 승낙과 같이 내가 배에 화물을 실을게. 그럼 실으렴. 이런 식으로 예약이 되는 것을 운송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면 운송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면 두 번째 할 수 있는 부분이 공 컨테이너를 해운 회사가 송하인에게 보내는 경우입니다. 물론 공 컨테이너를 보내는 경우에는 FCL 화물에만 해당이 돼요. LCL 화물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FCL 화물은 만재 화물, 풀 컨테이너 로드. LCL 화물은 레스 댄 컨테이너 로드라고 해서 한 하주의 화물이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울 수 있느냐. 그리고 한 하주의 화물이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못 채우기 때문에 여러 하주의 화물을 혼재 작업을 거쳐서 하나의 컨테이너를 만드는 거를 레스 댄 컨테이너 로드라고 하는데, 공 컨테이너를 운송회사가 송하인한테 보내는 경우는 FCL의 경우에 해당이 돼요. 어차피 이 컨테이너 하나를 이 하주가 다 채울 거기 때문에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컨테이너를 직접 보내줍니다. 실으라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스포팅이라고 합니다. 스팟, 핫스팟 할 때 그 스팟. 그래서 이 공 컨테이너를 송하인에게 배송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선적 물품을 준비를 하겠죠. 송하인은 수출상이니까. 그래서 물품을 선적을 하고, 물품의 선적이 완료되면 뭐 이제 행정적인 절차로서 수출 신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은 카고 리시빙.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게 LCL 화물과 FCL 화물이 여기서도 또 갈려요. 어떻게 갈리느냐? 첫 번째로 FCL 화물의 경우에는 이미 하나의 컨테이너를 하나의 송하인이 화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하주가, 이 송하인이 바로 컨테이너 야드로 보내고, 컨테이너 야드 오퍼레이터가 그 컨테이너를 받아서 컨테이너 야드에 야적을 하고 선적 준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LCL 화물, 하나의 하주의 화물로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못 채우면 다른 하주의 화물들과 함께 혼재 작업을 합니다. 그 혼재 작업을 하는 곳이 CFS, 컨테이너 프라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LCL 화물의 경우에는 운송회사에서 컨테이너를 보내주지 않아요. LCL 화물의 하주의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CFS로 화물을 반입하거나 아니면 운송 주선인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운송 주선인에게 화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화물이 모입니다. 화물이 모이고 집하가 이루어져서 그 모인 화물들을 CFS에서 CFS 오퍼레이터가 혼재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물이 일단 부두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5번 선적이 이루어집니다. 선적 작업이 이루어지죠. 컨테이너가 CFS에 있든 CY에 있든 컨테이너가 선적 준비가 완료되면 선적이 이루어지는데, 이 선적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가 필요로 합니다. 스토레이지 플랜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화물을 어떻게 배에 차곡차곡 잘 쌓을 것인가를 계획을 짜야 돼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컨테이너 선박 보면 갑판 위로 컨테이너가 4단 5단 막 쌓여져 있어요.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쌓아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예를 들어서 부산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내려야 되는 화물 컨테이너가 저 밑에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다 빼야 되죠. 그래서 이 배가 어떤 항구를 들릴지 그 순서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싣습니다. 그 계획 없이 실으면 난리가 나겠죠, 나중에. 그래서 철저하게 먼저 내릴 화물부터 위로 올라가게, 그리고 늦게 도착하는 화물일수록 밑으로 내려가게,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지 플랜에 따라서 작업 순서가 정해집니다. 어떤 컨테이너를 먼저 실어라. 그래서 이거를 작업 순서 계획이라고 하고, 영어로 로딩 시퀀스라고 합니다. 시퀀스가 순서, 뭐 이런 영어 단어 표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갖고 선적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아무나 막 실는 게 아닙니다. 아무 컨테이너나. 그래서 터미널 오퍼레이터나 스티브 도어, 이 사람들은 이제 항구에서 화물을 선적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박 해치별로, 컨테이너 선박이 있으면 막 실는 것 같지만 나름 구획이 나눠져 있어요. 구획이 이걸 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획에 맞게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가 부산항에서 LA로 가는 배라면 LA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고배를 들린다. 뭐 이렇게 하면 LA에 도착해서 내리는 화물일수록 밑으로 내려가게끔 철저하게 그 해치에 맞게끔 그 해치에 따라서 각 해치별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들이 FCL 화물 같은 경우에 이제 컨테이너 야드에 있고 그리고 CFS에는 이제 LCL 화물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선적을 하기 위해서는 선측 배와 가까운 곳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에이프론이라고 불렸던 그리고 겐츄리 크레인이 있던 그곳으로 옮겨지는데 그 CY나 CF에서 겐츄리 크레인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과정 항구 안에서 움직이는 거 이거를 셔틀링이라고 해요. 셔틀 버스 생각하면 돼요. 그 셔틀을 셔틀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셔틀링을 통해서 이 컨테이너가 선박 근처로 오게 되면 그 로딩 시퀀스에 따라서 겐츄리 크레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진으로 봤던 그 거대한 크레인으로 선박의 화물을 차곡차곡 선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적이 이루어지면 톨링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탈리맨이라고 하는데 검수인입니다. 우리말로 검수인이 이 작업을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검사까지 다 끝나면 그 선박에 실려 있는 컨테이너 목록 로드 리스트가 작성이 됩니다. 이게 말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짧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복잡하고 과정이 복잡합니다. 여기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선적이 이루어집니다. 선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그 다음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선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선적의 반대급부로서 해운회사는 송하인에게 빌 오브 레딩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뭐 선화증권은 뭐 다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선화증권은. 그리고 이제 선화증권이 발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출항이 이루어지죠. 출항이 이루어지고 나면 항해가 이루어질 것이고 항해가 한참 있은 다음에 목적항에 도착할 때쯤 되면 해상운송인은 그 화물을 받아야 되는 사람, 뭐 수입자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그림에는 수입자로 되어 있는데 수출상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거래의 정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래서 도착할 때쯤 되면 화물이 이제 곧 도착합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말로 화물 도착 예정 통지서 어리벌 노티스라고 합니다. 화물 오니까 이제 받을 준비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선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화물이 선박이 이제 그 항구에 도착항에 접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화물이 스티브 도어링 컴퍼니 똑같이 양육항에서도 이 양육 작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화물을 양육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양육이 이루어지면 그 양육항의 컨테이너 야드나 아니면 CFS에 화물이 이제 도착을 할 거예요. 물품이 들어오겠죠. 배에서 내린 다음에 그때는 그 다음에는 대금 결제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신용장 방식을 사용해서 거래를 했다라고 친다면 송하인이 발급받은 해상운송인으로부터 선사로부터 발급받은 BL은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를 이뤄서 은행을 통해서 수입상으로 가겠죠. 그래서 수입상이 신용장 개설 은행에게 대금 결제를 하게 되면 선화증권을 받고 그 선화증권을 해상운송인에게 제시하면 보통 딜리버리 오더라는 게 나옵니다. 딜리버리 오더라는 건 여기 보면 11번에 화물 인도 지시서라고 해요. 화물 인도 지시서. 쉽게 말해서 해운회사가 해운회사의 그 산하에 있는 선박 관리인이나 아마 화물 관리인이나 창고 관리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화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화물을 넘겨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지시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화물 인도 지시서에 의해서 화물이 수령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갈리죠. FCL 화물이냐 LCL 화물이냐. FCL 같은 경우에는 COI에서 바로 화물이 인도가 될 것이고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CFS에서 다시 들어가서 화물을 다시 각 개별 하주의 화물로 다시 나뉘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컨테이너 운송에서 다시 또 공부를 하겠지만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송하인은 한 명이라서 FCL인데 받을 때는 여러 하주가 받아서 여러 하주에게 나눠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출발할 때는 CY에서 작업했지만 목적 양육항에서는 CFS에서 작업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상업의 실질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컨테이너 운송할 때 또 다시 이야기할 테니까 그때 또 다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해상 운송은 운송의 형태에 따라서 정기선과 부정기선으로 나뉩니다. 정기선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꼬박꼬박 운행을 하는 걸 라이너, 영어로 라이너라고 하고, 부정기선의 경우에는 주로 벌크 화물, 살화물, 대량 화물, 뭐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강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행하는 데 사용되는 벌크 선박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트램퍼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게 크게 우리 상업 운송, 해상 운송을 정기선과 부정기선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선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정기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 회사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정해진 운임으로 정해진 항로를 규칙적으로 운항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여러분들이 타본 뭐 고속버스나 아니면 KTX 같은 것처럼 KTX와 고속버스도 보면 운임이 딱 정해져 있고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어디로 간다, 타임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죠. 나는 그냥 가서 표를 예매를 하고 타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화물 운송을 운용하는 게 정기선 운송입니다. 보통 부정기선에 비해서 정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아주 규칙적으로 운항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컨테이너 화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운반이 되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있다가 배우겠지만 해운 동맹을 맺어서 해운 동맹 카르텔을 형성해서 여러 나라나 여러 해운 회사가 함께 참여해서 전 세계에 운송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보면 컨테이너 선박 자체가 아무래도 벌크 선박보다 크고, 그리고 아무래도 기술이 많이 필요로 한 선박이기 때문에 건조 단가도 비싸고, 그렇고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해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가격 경쟁이 심해요. 경쟁이 심해서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해운 동맹 할 때 얘기하겠지만 지금 해운 동맹을 맺는 가장 큰 이유가 살아남기 위함도 있어요. 살아남기 위함. 그리고 장점으로서 고정된 항로를 규칙적으로 운항하고, 그리고 선적기를 맞추는 데 편리하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장점은 뭐냐면 그 머스크사에서 하는 것 중에 데일리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데일리 서비스란 게 뭐 딱 들어보면 뭐 하루 만에 배달해 준다는 같은 개념으로 들릴 수 있는데, 머스크사가 하는 데일리 서비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매일 주요 항로에 배가 한 척씩 투입되는 걸 말합니다. 그 투입되는 배는 화물을 채우고 안 채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주요 항로, 예를 들어 북미 항로면 북미 항로, 구주 항로면 구주 항로에 배를 투입을 합니다. 그럼 언제든 내가 배에 화물을 실을 수 있다는 거죠. 손해가 나도 상관없어요. 손해가 나서 상관없이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투입을 합니다. 그 정도의 경제력과 경제력 사이즈가 돼요, 머스크사는. 그러면 문제는 영세한 해운 회사들이 죽어나가는 거지. 뭐 그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기선은 정해진 운임이나 정해진 스케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하주가 뭐 호주에서 철강석을 한국으로 옮겨 달라라고 한다면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가끔씩 있는 일이라면 그 호주 근해에 머물고 있던 선박의 하주에게 연락이 가서 계약을 맺고 부정기적으로, 부정기란 말이 정기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가끔씩 일어나는 운항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부정기선, 그러니까 주로 벌크선의 경우에는 벌크선 운임이 정해진 운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아무래도 선박 운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선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운임이 올라갈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 운임이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벌크 화물에는 주로 강석이나 곡물, 뭐 설탕, 면 이런 것들, 비료 이런 것들이 운송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도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운임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국제 시세가 있어요. 운임 요율에 대한 시세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지지난 시간에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어려움에 처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용선료가
용선료와 운임이 가장 높던 시절에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해서 운임이 떨어지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예, 그런 식으로 단점이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장점의 경우에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필요한 경우에 어디서 쓰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두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있죠. 전기선의 경우에는 정해진 항로를 간다라고 쳤을 때 대형 선박이고 그 대형 선박을 한번 항구에 접안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항구를 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KTX가 그 경부선에 내려가면서 모든 기차역을 들리지 않고 주요한 역만 들리고 내려가죠. 예, 뭐 서울에서 출발해서 뭐 강명 들렸으면 천안 아산 안 들리죠. 강명에서 대전 갔다가 바로 대전에서 만약에 상주를 들리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김천이죠. 김천을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동대구로 가죠. 그리고 뭐 아마 김천을 들렸으면 울산은 안 갈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주요 항구만 거쳐서 간단 말이죠. 전기선도 거의 그런 식이에요. 세계 주요의 항구를 주요한 항구들만 다니기 때문에 작은 항구, 영세한 항구, 그리고 거점 항구가 아닌 곳에는 전기선의 배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조그마한 항구에서 운송 수요가 있는 경우에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거는 부전기선의 경우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선과 부전기선을 좀 비교를 해보면 항로나 시기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전기선은 정해진 항로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부전기선은 일정치 않은 항로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되겠죠. 부전기선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들죠. 그 전세 버스 내가 필요로 해서 버스 전세 냈을 때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전기선은 운임이 정해져 있다. 부전기선은 운임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주로 전기선사가 부전기선 선사보다 규모가 큽니다. 크고 전기선의 경우에는 선화증권, 아까 우리가 운송 절차를 이야기할 때 얘기했던 선화증권이 발행이 됩니다. 부전기선은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부전기선의 용선 계약을 할 때 차터 파티라는 용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더 보고. 그래서 해상 운송 계약이 전기선이든 부전기선이든 송화인과 운송회사 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해상 운송 계약에는 핵심이 뭐냐? 운송회사가 송화인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송화인이 운임을 제공할 것을 하는, 여기 뭐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운임이죠. 그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해상 운송 계약이에요. 해상 운송 계약이고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 매도인의 청약과 매수인의 승낙으로 성립이 된다라면 해상 운송 계약은 선복 예약과 거기에 따른 부킹 이런 걸 통해서 shipping 리퀘스트와 부킹 노트를 통해서 계약 성립이 가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전기선의 그 운송 계약의 증거로서 나올 수 있는 게 선화증권이 있고, 그리고 부전기선의 경우에는 용선을 하게 되면 용선 계약서 차터 파티가 나옵니다. 요 두 가지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특히 우리가 아주 많이 공부하게 될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법률적 성질에 보면 운송화물의 수령증 역할뿐만 아니라 상한증권, 유가증권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선화증권 할 때 다시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선화증권은 그 운송화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체화시킨 그러한 유가증권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용선계약서는 그야말로 배를 빌렸다라고 하는 용선계약서의 그냥 계약서일 뿐이에요. 뭐 그런 유가증권성이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주가 있고 배주인이죠. 배주인 있고 배를 빌리는 사람이 있어요. 용선하는 사람이죠. 배를 빌리는 사람. 이 배를 빌리는 사람이 운송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죠. 하주에게. 그리고 이 하주가 용선자에게 운임을 주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차터 파티, 용선 계약서입니다. 용선 계약서. 그리고 여기 용선자가 운송인 역할을 하면서 하주에게 발행해 주는 게 차터 파티 BL이에요. 차터 파티 BL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용선 계약 할 거거든. 그때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자선 선박 비율도 많았지만 뭐가 있었어요? 우리 그래프에서 봤죠. 용선 비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그리스나 뭐 그런 곳 선주한테 배를 빌려서 자기가 배를 빌린 다음에 자기가 운송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객들한테 빌린 배를 가지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을 했죠. 물론 그거는 이제 나용선으로서 굉장히 장기간 배를 빌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용선 계약에 있어서는 용선 계약서가 있고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이 따로 있다.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용선 계약 공부할 때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계품 운송 계약.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선화증권에 의해서 화물 운송할 때 하는 운송 계약을 계품 운송 계약이라고 합니다. 개별적인 하나의 화물에 대해서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해서 계품 운송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 선화증권을,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선화증권을 운송 계약의 증거 서류로서 제시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뭐 다른 말들은 다 읽어보면 이해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에 부합 계약 방식으로 체결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이 청약하고 매수인이 승낙을 해서 매매 조건의 세부적인 사항, 뭐 품질은 어떻게 할 것이고 수량은 어떻게 할 것이고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거를 양 당사자가 동일한 본인의 입장에서 협상을 하고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를 만들고,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씁니다. 그렇게 형성이 되는 매매 계약인데, 운송 계약은 어떤 방식이냐면 해운회사가 훨씬 규모가 크고 뭐 소위 말해서 갑이죠. 계약에 있어서 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상 운송에 관한 이 해운회사가 만들어 놓은 이미 만들어진 계약서, 일종의 계약서이자 일종의 약관이 있어요. 그걸 제시해 줍니다. 거기에 뭐야? 내가 운송을 맡기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수락하고 거기에 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쪽에 계약 체결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만든 계약서를 들고 와가지고 너는 사인만 해. 계약서는 내가 만들었으니 넌 사인만 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 부합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화증권은 철저하게 누가 만든 거예요? 운송회사들이 만든 겁니다. 운송회사들이 자신의 BL의 양식을, 폼을 만들어서 하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죠. 하주는 운송을 하려면 뭐 거기에 사인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화증권이 물품의 수령증, 그리고 목적지에서 물품과의 상한증, 그리고 물품의 어떤 권리, 물품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이나 뭐 처분권, 담보권을 제하한 유가 증권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운송 계약의 증거 서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품 운송 계약 절차는 뭐 앞에 해상 운송 절차에서도 다뤘죠. 그래서 선복 요청을 하고 부킹을 하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계품 운송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차터 파티, 용선 계약, 배를 빌리는 거예요. 배를 빌리는 거. 배를 빌리는 것은 선박의 전부나 혹은 일부를 선주가 그 운송인이나 아니면 하주에게 제공하고 그것을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운임 혹은 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을 용선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데 많이 쓰이게 되죠. 근데 이제 용선 계약 같은 경우에는 운송인이 만든 그런 것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젠콘 서식이라 해서 어떤 협회에서 공인된 폼을 형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양 당사자가 합의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선 계약에는 뭐 종류를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전부 용선, 배 전체를 빌리는 전부 용선, 그리고 일부만 빌리는 일부 용선 계약,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그리고 용선의 기간에 따라서 정기 용선 계약, 타임 차터, 기간, 그리고 항해 용선 계약, 보이지 차터, 이렇게 나뉩니다.
뭐 딱 이름만 들어봐도 알 수가 있듯이 기간 용선 계약은 전기 용선 계약은 장기간 빌리는 거예요. 기간을 뭐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6개월로 할 수도 있고 뭐 10년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장기간에 배를 빌리는 것을 타임 차터라고 하고 항해 용선 계약은 보통은 1항차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화물이 부산에서 LA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하나의 항해에 해당되는 만큼만 배를 빌리는 것을 항해 용선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전기 용선 계약은 선박의 소유자나 선박의 임차인이 그 전기 용선자에게 선원을 태우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게 되는 사람은 반대급부로서 보수를 용선료를 지급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타임 차터를 하게 되면 장기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이 배를 빌리는 사람이 여기 보면 이게 좀 간격이 좀 눈에 좀 안 보이게 나와 있는데 네 번째 줄에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배를 빌린 사람이지만 내가 빌린 배를 가지고 다른 제3자에게 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걸 이제 사용 수익권이다. 사용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해 용선 계약. 항해 용선 계약은 선박의 소유자나 선박의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항해 용선자죠. 용선자에게 선원을 승무시키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1항차 상황에 따라서 복수의 항차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항차를 제공해서 항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항해 용선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다르죠. 항해 용선 계약은 이런 그림이 아니에요. 이런 형태의 그림이 아니고 그야말로 선주가 있고 이 선주에게로부터 배를 빌리는 용선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나의 항차라든지 2개 이상의 항차의 선복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확대가 됐을까요? 그래서 전기선 운송은 이제 주로 계품 운송 계약이 이루어지고 운송 증권으로서는 부합 계약에 따라서 선화 증권이 발행되고 그리고 부전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용선 계약서가 나옵니다. 차터 파티. 지금 용선 계약서 및 선화 증권 발급해 가지고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까 설명한 이런 경우 제3자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계품 운송 계약과 용선 운송 계약을 좀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계속 비교표를 내주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공부는 센스예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센스 있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구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굳이 강의 자료에 만들고 설명을 길게 하지 않겠죠. 중요하니까 강의 자료 만들고 설명도 해주고 비교표까지 만들어 주겠죠. 그죠? 그 공부는 센스입니다. 자, 그래서 계품 운송 계약은 개개 화물을 운송을 인수하는 거, 선화증권 계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로 라이너, 전기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배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실려요. 그리고 한 컨테이너 안에도 여러 하주의 화물이 실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주가 불특정 다수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화물의 경우에는 주로 공산품이 되거나 아니면 그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화물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반대로 용선 운송 계약의 경우에는 특정한 배를 빌리는 사람에 의해서 용선 계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한 사람이겠죠. 그 한 사람. 그래서 부전기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로 대량 화물이 이루어지게 있어요.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그 여러 선사들 중에서 지금 이제 사명이 바뀌어가지고 SM 대한해운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한국전력과 포스코의 철강석과
화력발전소용 석탄을 장기 공급해주고 있어요. 물론 해운회사가 공급한다는 실제로 석탄을 계속 가져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포스코와 한전이 필요로 하는 강석과 철강석과 석탄 공급처로부터 운송하는 서비스를 장기간 대한해운이 계속 해주고 있다. 그런 식으로 벌크 화물이 주로 부정기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쓰는 철강석이 꾸준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시기도 있고 프러스트레이션이 있겠죠. 이게 수요가 급증할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에 맞춰서 철강석을 운반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서류는 개폭운송 계약의 경우에는 BL이 발행이 되고 용선운송 계약에는 용선계약서가 나오고 운임은 정해진 운임. 정해진 운임을 타리프라고 해요. 타리프. 이 전기선의 정해진 운임률을 공시하는 그 공시 운임률을 타리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선 운송 계약의 경우에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자, 그리고 하역비 부담. 하역비란 게 뭐냐면 부두에서 선적하거나 양육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해상 운송 절차를 얘기할 때 굉장히 복잡했어요. 특히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뭐 시퀀스도 만들고 계획도 세워가지고 오퍼레이터들이 겐츄리 크레인 가지고 작업도 하고 여러 회사들이 참여합니다.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걸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선은 기본적으로 이 해상 운송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해상 운송 회사들이 직접 다 하는데 해상 운송 회사들이 부담한다 하고 끝내버리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해상 운송 회사들이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 복지 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한테 맡겨진 하주들의 화물을 컨테이너들을 자기가 작업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비용을 치러요. 비용이 들잖아. 이 비용을 어떻게 하겠어요? 운임에 다 전가시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주로부터 받는 그 돈에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다. 하역비가 다 포함돼서 받겠죠. 일단 그렇게 받아 놓은 다음에 자기 계산으로 자기 비용으로 자기가 화물을 선적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선 운송 계약에는 FI, FO, FIO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선주가 쉽게 말하면 전기선에서는 선주가 이 해운 회사가 되겠죠. 용선 계약에서는 이 선주들이 어떻게 하냐? 선주들이 선적을 해주느냐 혹은 양육을 해주느냐 가지고 이것도 용선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를 합니다. 어디까지 부담해 줄지. 그러면 만약에 FI 같으면 프리인이에요. 선주가 선적하는 작업에 있어서 프리해지는 거예요. 선주가 화물 선적 작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하기 딱 좋은 게 그러면 이게 선주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선적하는 비용을 선주가 용선자로부터 받겠어요? 안 받죠. 그러니까 운임 자체에 선적 비용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 식인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오해하는 많은 이유가 뭐 선적 비용을 뭐 선주가 부담하지 않고 뭐 용선자가 부담하고 아니면 선적 양육 다 용선자가 부담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라이너 자체도 전기선 자체도 모든 것을 다 이 해운 회사들이 부담한다라고 느껴지지만 해운 회사들이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운임에 전가시킵니다. 이거는 특히 용선 운송에 있어서의 하역비 부담은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거법은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헤이그 규칙 그리고 그 헤이그 규칙의 개정판인 헤이그 비스비 규칙 이런 게 쓰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 시점에 선화증권 통일에 관한 선화증권 법규에 관한 통일의 규칙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BL을 봤을 때 BL의 뒷면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입니다. 그리고 헤이그 비스비 규칙 말고 해상 운송의 국제 규칙으로서 나타난 게 있어요. 뭐 함부르크 규칙이라든지 로터담 규칙이라고
것들이 있는데 함부르크 규칙하고 로테르담 규칙은 실질적으로 쓰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중요하고, 그리고 요거는 중간고사 이전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 우리가 원문을 공부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용선 운송 계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제 규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용선 운송이란 것, 왜 굳이 이름에다가 계약이란 말을 넣겠어요? 선주와 용선자의 배를 빌리고, 그리고 배를 빌린 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거는 민사 계약이죠. 두 사람의 상거래를 통한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게 되고, 이 두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본 양식, 계약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 계약서를 쓰고 용선 운송 계약이 체결이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계품 운송 계약 혹은 선화증권 계약 혹은 그리고 용선 운송 계약, 이런 것이 해상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계약들이고, 그 외 다른 계약들 좀 살펴볼게요. 기타 계약. 기타 계약은 대표적으로 제운송 계약이 있습니다. 제운송 계약은 이미 내가 계속 설명했어요. 이런 경우 배를 빌린 용선자가 제3자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걸 이제 여기서는 재운송한다. 그리고 이 재운송 계약을 서브 차트다. 요 계약을 서브 차트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간 법률 관계를 조금 살펴보면 여기 선박 소유자가 있죠. 선박 소유자가 있고 용선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의 관계는 이거랑 상관없이 이 두 사람은 뭐예요? 배를 빌리고 배를 빌림 받은 그 관계죠. 그 계약 관계죠. 그리고 용선자와 제3자, 용선자와 제3자인 하주, 이 사람은 용선자가 운송인이 되는 거예요. 운송인이 돼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운임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재미난 게 선박 소유주와 이 제3자의 관계, 이 선박 소유주와 이 하주의 관계는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줄지 몰라도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맺은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당사자 간 법률 관계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 세 명이 끼어 있는 관계를 재운송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타의 운송 계약 중에 대표적으로 통운송이 있어요. 통운송. 통운송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운송인이 참여하는 운송 계약 형태를 다 통운송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어떤 경우가 있느냐? 여기 첫째라고 나오는 것 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운송 계약이 여러 하주가 참여하는데 이 여러 운송인들이 뭐다? 해상, 육상, 항공 여러 다른 이종의 운송 형태를 가지고서 운송이 이루어지면 그런 경우를 뭐라 한다? 따로 복합 운송이라고 합니다. 복합 운송. 그리고 이제는 사실상 복합 운송이 더 메인이 되는 경우도 있죠. 복합 운송은 뭐 우리가 차차 하나씩 공부하기로 하고, 그리고 여러 하주가 연대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경우를 이제 공동 운송, 동일 운송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순차 운송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통운송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청 운송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하청 운송이란 게 이런 경우죠. 운송 구간이 부산에서 LA를 가는데 LA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뉴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배로 갔다가 여기는 철도로 간다고 쳐요. 그러면 원 운송인이 있죠. 원 운송인. 이 사람이 하주와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체결을 하죠.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하청을 주는 거예요. 해상 운송 구간, 철도 운송 구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보통 복합 운송이고, 여기 말하는 하청 운송,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운송 계약이 있는데, 이거는 일정한 기간, 일정한 운임률로 일정한 적하를 수시로 운송하는 경우가 되는데, 요 경우도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한해운이 포스코와 한전에 철강석과 그리고 석탄을 주기적으로 운송을 해주고 있다. 그건 뭐냐면 거의 그 회사들 간의 계약 관계는 수년간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면서 포스코 입장에서 철강석 가져올 게 있다 이러면 그때 대한해운에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대한해운은 자신의 선박을 활용을 해서 포스코가 필요로 하는 철강석을 포항이나 광양으로 운송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시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 어떤 특정한 화물을 특정한 적하에 그것을 불특정한 다수죠. 불특정할 수 있죠. 많이 실을 때도 있고 적게 실을 수도 있고 이거를 수시로 계속 운송하는 것을 계속 운송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합 선적 계약은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서로 다른 용선자와 송화인이 서로 다른 화물을 동종 화물을 실는 거를 이제 혼합 선적 계약이라고 한다. 그것만 좀 봐두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해상 운송과 해상 운송 계약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해상 운임은 조금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